초보분들은 이렇게 현장을 딱 보면 되게 싫어해요.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막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합니다. 계십니까? 경매 물고 나와 있어가지고 좀 여기 경매 진행 중이라서 여기 좀 말씀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수 물건 임장을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쉬운 물건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수 물건 분야는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물건의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총 감정 금액 17억 4천만 원짜리가 현재 5억 9,600만 원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지금 뒤에 보시는 건물인데요, 거의 완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를 받지 못한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제가 딱 봤을 때 좋아 보였던 이유는 위치상으로 빌라지만 그렇게 빠지는 위치는 아니었고요. 지금도 현장을 보면은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있고 바로 옆에도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 다 잘 된 것 같진 않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해당 빌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싸게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완공을 시켜서 매각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게 현장에 가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리스크가 있는 물건은 확실해요. 왜냐면 유치권이 진성일 수도 있고 유치권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도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작게 막으면 1억, 비싸게 들어가도 2억 이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최저가가 5억 원대잖아요. 토지의 순수한 감정 금액이 7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권리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토지값만으로 저 큰 다세대 건물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받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물론 다주택자이긴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한 호실당 8,500만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책정이 돼서 취득세 중과 없이 취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나을 것 같지만 법인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주택 관련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지를 모두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특수한 물건을 조사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이 해당 물건이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 진행되는 경매가 아니고 유동화 회사로 넘어갔거든요. 제가 1차적인 현장 조사를 해보고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유치권의 진위 여부, 서류 같은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건 자체만 좋다면 그 다음에 깊게 조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물건을 선택했을 때는 투자의 굵은 맥락만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1차적으로 현장을 보고 판단한 다음 그 다음에 깊게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현장을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현재 유치권 점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이렇게 현장을 딱 보면 되게 싫어해요.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막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를 청소만 깨끗하게 하고 정상화시키면 굉장히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청소를 했을 때 깨끗해질 정도의 컨디션인가 아닌가 이걸 잘 따져야 되고 지금 창이 열려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점유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경매 물고 나와 있어가지고 좀 여기 경매 진행 중이라서 여기 좀 말씀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기 유치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연유이신지 혹시 유치권 금액이 있다면 그 유치권 금액은 몰라요. 저희도. 사장님이 유치권자 아니세요? 여기 그 유치권 직원들이 와서 있는 거죠. 아, 사장님 유치권 그 대표님은 아니시고요. 다 그럼 직원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다 직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안에는 다 이 완공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돼 있어요. 거의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유치권 중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할 수 있지만 사용 수익하는 건 불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자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만약에 내가 유치권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이자가 나간다고 임대를 놔버리면 가장 중요한 점유가 팍 깨지면서 유치권이 박산이 납니다. 적법하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순간 저분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 놓은 거 아니야? 유치권 깨지겠는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유 자체는 지금 유치권자를 대리해서 회사의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부를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왜냐면 올해 2, 3년 정도 지은 다음에 분양을 안 하고 있으면 안이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분도 살고 있다고 했고 다 호실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을 정도의 마감 상태면 내가 수리할 때 마감할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거 브리핑 할 때 총 수리비를 저는 맥스 2억 잡았지만 저분과의 인터뷰 결과
저는 일단 머릿속에는 맥스 1호고 잡아요. 오. 그래서 2차적인 느낌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유치권자의 대장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치권자를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만나도 되는 거는 문서상으로 완벽하게 깰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 때는 안 만나긴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찌됐든 원만한 협의로서 끝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없네? 문 닫혀있네? 일단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채권단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채권단에게 전화를 하는 게 무슨 말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분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 때문에 낙찰이 낮게 되면 채권 회수가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유치권 관련해서 가능한 적극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인천 서구 가자동에 있는 다세대 유치권 빌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혹시 유치권 관련해서 뭐 자료라든지 정보 같은 거 조금 들을 수 있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유치권을 지금 신고는 안 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신고를 안 했다고요? 현황조사서는 신고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치권 있다고만 나와 있지 네. 유치권 신고를 안 했습니다. 권리 자체를 신고를 안 했다고요? 예예.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현황조사서 1, 2차 당시에는 유치권 없었어요. 표시가 없어서 이거 뭐 점유로 제가 예.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낙찰된 낙찰 한번 됐었잖아요. 네, 이 취소된 거는 안 그래도 보니까 채권자가 취소시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 낙찰받은 사람 유치권이 있다고 나중에 얘기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낙찰 받았는데 받고 나서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예, 그 낙찰권자가 내가 취소 결정 신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채권단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본 결과 해당 유치권자들은 정상적으로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미납되어 있지만 누군가 낙찰받고 나니까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를 했고 6개 업체 정도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유치권을 깰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인수한다고 해도 저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해당 물건은 베팅해볼 만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시세 파악은 안 했어요. 솔직히 이런 물건은 안 해요, 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네,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정말 최저가 근처에 받아서 1억 정도에 내가 팔 수 있다고 치면 한 세대당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5, 60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60 보지 말고 50만 봅시다. 그러면 12개면 600만 원이죠. 네. 근데 내가 5억에 받고 완공시키는데 다 해서 토탈 8억이 들었다 쳐요. 이제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와요. 팔리든 안 팔리든 계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싸게만 받으면. 근데 이 물건을 제가 공격적으로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 법인으로 받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점, 유치권이라는 점, 미납을 한번 했다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권자랑 통화를 하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죠.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딱 봤는데 아직 유찰이 돼서 최저가에 낙찰이 되더라도 채권단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친절하진 않겠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자니까 유찰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채권단이 돈을 다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가능한 높게 낙찰이 돼야 나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호의적인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 상황에 따른 관계 이거를 잘 파악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전화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물건의 진짜 고수는 법원에 딱 한 번 나타난다고 해요. 낙찰 받을 때 법원에 딱 한 번 나타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계획되어 있던 협의 상대로 푸는 게 진짜 특수물건의 고수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물건을 또 유치권자를 왜 만나고 싶었냐면 설령 제가 유치권자를 법률상으로 깰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시간 걸리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만약에 만나서 유치권자 만났는데 실제로 나 신고된 건 3억이지만 1억만 주면 난 갈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했다면 또는 2억만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낙찰 받으면 1억 5천 무조건 줄 테니까 협의하자. 이러고서 낙찰 받으면 내 수익은 조금 줄어들지만 빨리 처리하고 스트레스 잡고 그러면 특수물건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 찾아가면 머니플레이스 물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